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저희 채널에 제보된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심약하신 분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유의해 주세요.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조심스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23세인 대학생 김민수 씨입니다. 작년 3월 새학기를 맞아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한 평범한 대학생이었죠. 공학도답게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귀신? 그런 건 믿지 않는 전형적인 이과생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선택한 서울 마포구의 한 3층 원룸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잠 못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런가 보다. 새집 증후군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였어요. 민수 씨가 겪은 일들을 듣고 나면 여러분도 혹시 자신의 집이 안전한지 의심하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집 복도 끝에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수 씨가 304호에서 겪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90일간의 기록을 과연 여러분은 끝까지 보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밤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일, 김민수 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서울로 올라와 처음으로 자취방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기계공학과 3학년이 된 그에게는 더 이상 기숙사 생활이 맞지 않았어요. 연구실 생활도 시작해야 했고, 뭔가 독립적인 생활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예산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생활비와 과외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을 합쳐도 월 50만 원이 한계였어요. 학교에서 도보 15분 이내, 그리고 예산 내에서 찾다 보니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소개해준 방이었어요. 보증금 300에 월세 35만 원. 조건은 딱 맞았죠. 3층이라 좀 높긴 했지만 그래도 방은 깔끔하고 남향이라 햇빛도 잘 들어왔거든요. 건물은 1993년에 지어진 4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외벽도 몇 년 전에 새로 칠한 것 같았고 1층과 2층은 카페와 편의점 같은 상가들이 들어서 있어서 나름 활기차 보였죠. 3층과 4층이 원룸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민수 씨의 방은 3층 맨 끝 304호였습니다. 방 내부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7평 남짓한 크기의 화장실과 간이 주방이 깔끔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책상 앞 창문으로 보이는 전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주인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인상도 좋고 말씀도 친근하게 해주셨어요. 계약 조건도 까다롭지 않았고 관리비도 합리적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속으로 이 정도면 대박이다라고 생각했죠. 이 동네 대학생들이 많이 살아서 조용해. 그리고 관리도 잘 돼 있고. 다만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열쇠를 받을 때 할머니가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첫 번째 경고였던 것 같아요. 밤에 너무 늦게 들어오지는 마라. 이 동네가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지.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3층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창문 있지? 그 창문은 열지 마라. 오래된 창문이라 고장나기 쉬워서 말이야.
그때는 그냥 오래된 건물 관리상 주의사항이려니 했어요. 아, 할머니가 꼼꼼하시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3월 15일 토요일, 드디어 이사날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짐을 나르고 필요한 가전제품들을 하나씩 설치했어요. 새 침대, 새 책상, 새 냉장고. 모든 게 새롭고 설렜습니다. 진짜 뿌듯했어요. 처음으로 완전히 제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이다 싶었죠. 그날 저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민수 씨는 처음으로 304호에서 혼자 밤을 보냈습니다. 새집 냄새가 나고 모든 게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끝나게 될지. 이사 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민수 씨는 새로운 자취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학교도 가까웠고 편의점도 바로 아래층에 있어서 생활하기 편했죠. 하지만 3월 22일 목요일 밤 뭔가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밤 11시 30분경 민수 씨는 과제를 하다가 잠깐 쉬려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탁, 탁, 탁. 처음에는 위층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4층 누군가가 늦은 시간에 뭐 하나 싶었죠. 근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됐습니다. 마치 누군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걷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걷는 소리와는 달랐거든요. 탁, 탁, 탁.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4층에 사는 다른 거주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총 4명이 살고 있었는데 모두 그런 소리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나 어젯밤 10시에 잤는데 무슨 소리? 나도 일찍 잤어. 11시 넘어서는 완전 조용했는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위에서 나는 소리 같았는데 4층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 밤부터 민수 씨는 더 주의 깊게 들어봤습니다. 소리는 정확히 매일 밤 11시경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까지 계속됐어요. 마치 누군가 복도를 끝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죠. 걸음 간격이 너무 길었어요. 보통 사람이 걷는 리듬이 아니었달까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사이가 너무 길었어요. 마치 다리가 아주 긴 사람이 걷는 것 같은. 3월 25일 일요일,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 씨가 밤늦게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들고 3층으로 올라오는데 복도 끝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집주인 할머니가 절대 열지 말라고 했던 그 창문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창문이 저절로 열릴 리는 없으니까 누군가 실수로 연 거겠거니 했죠. 아, 청소하시는 분이 깜빡했나 보다. 민수 씨는 창문을 닫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또 열려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매일 밤마다 그 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민수 씨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3층 복도 끝 창문이 자꾸 열려 있는데 누가 여는 건가요? 창문이요? 저희는 건드리지 않는데요. 거주자분들이 환기 때문에 여시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3층에는 민수 씨 포함해서 4명만 살고 있었고 모두에게 물어봐도 나는 안 열었다는 대답뿐이었어요. 민수 씨는 직접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창문을 단단히 닫고 투명 테이프로 틈새를 모두 붙였어요.
혹시나 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어뒀죠. 이제 안 열리겠지? 바람 때문에 열렸던 거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테이프는 깨끗하게 뜯어져 있었고, 창문은 또다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테이프가 찢어진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떼어낸 것처럼 깔끔하게 말려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한 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민수 씨는 잠들기 전에 항상 문틈으로 복도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발자국 소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됐죠. 탁, 탁, 탁.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매일 밤 정확히 같은 시간에 마치 누군가 민수 씨가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상한 건 그 소리가 점점 제 방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4월 18일 목요일 밤 민수 씨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10분.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죠. 아파트 입구에서 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민수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건물이 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1층 편의점도 불이 꺼져 있었고 보통 들리던 에어컨 소리나 냉장고 웅웅거리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뭔가 섬뜩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건물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아니면 나 혼자가 아닌 것 같은? 3층에 발을 딛는 순간 민수 씨는 멈춰 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거든요. 끽, 끽. 누군가 복도 끝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실루엣이 보였어요. 키가 매우 크고 비정상적으로 마른 체형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민수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아, 다른 거주자구나. 그래서 창문이 계속 열렸던 거구나. 안녕하세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미동도 없이 그대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혹시 이어폰을 끼고 있나? 민수 씨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5m, 4m, 3m. 가까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의 자세가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완전히 정직선으로 서 있는 것 같았고 숨 쉬는 기색도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찌직찌직 소리와 함께 불빛이 불안정하게 흔들렸죠. 그리고 완전히 꺼졌습니다. 민수 씨는 완전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사람과 단둘이. 아니, 정말 사람이 맞을까요? 그때 정말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소리도 낼 수 없고 5초 정도 지났을까요? 형광등이 다시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 끝은 텅 비어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분명히 서 있던 그 실루엣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창문만 여전히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디로 간 거지? 복도 끝은 막다른 길인데 4층으로 올라갔나? 민수 씨는 급히 4층으로 올라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4층도 조용했어요. 모든 방 불이 꺼져 있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매일 밤마다 민수 씨는 그 실루엣을 목격하게 됐어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더 무서운 건 그 무언가가 민수 씨를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점점 민수 씨가 나타나면 고개를 돌리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복도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저쪽을 향해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제가 언제 나올지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4월 25일 민수 씨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서 그것의 정체를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새벽 2시 평소대로 그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민수 씨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플래시를 켰습니다. 그 순간 본 것은 사람이긴 했어요. 하지만 얼굴이 플래시 불빛 속에서 본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없었어요. 정확히는 얼굴 부분이 완전히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죠. 눈도 코도 입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얼굴 부분만 검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플래시가 꺼지자마자 그것은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고. 그날 밤부터 민수 씨는 더 이상 잠들 수 없게 됐습니다. 매일 밤 그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요. 5월 2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민수 씨는 마침내 집주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2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매일 밤 그 얼굴 없는 실루엣이 나타나고 점점 더 오래 서 있고 심지어는 민수 씨의 방문 앞까지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한데 3층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이 건물에 무슨 사연이라도. 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민수 씨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역시 또 시작했구나. 그 아이가 또 나타났구나. 할머니는 민수 씨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더니 한숨을 길게 쉬며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15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2009년이었어. 304호에 살던 대학생이 있었단다. 너처럼 혼자 올라온 아이였지. 이름이 박영한이었어. 박영한. 서울예술대학교 연극영화과 2학년이었다고 했습니다. 키가 185cm로 매우 크고 말랐던 학생이었어요. 성격은 내성적이었지만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어떻게 됐나요? 그 아이가 3층 복도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단다. 2009년 11월 15일 새벽 3시 20분. 박영아는 3층 복도 끝 창문에서 추락해 즉사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는 자살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날 밤에 CCTV 영상을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했지만 난 그 영상을 봤어. 그 아이가 혼자 복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창문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찍혔거든. 마치 누군가에게 이끌리듯이. 더 충격적인 건 그 CCTV의 영안이 외에는 아무도 찍히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영안의 표정과 행동을 보면 분명히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 얼굴을 똑똑히 봤어. 자살하러 가는 사람 얼굴이 아니었어. 무서워하고 있었거든. 눈이 완전히 커져서 마치 뭔가 끔찍한 걸 보고 있는 것 같았어.
그 순간 민수 씨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건물 보안회사에서 보낸 긴급 메시지였어요. 304호 거주자님, 현재 오후 5시 23분 3층 복도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즉시 확인 바랍니다. 할머니, 지금 낮인데요? 그런데 왜? 할머니와 민수 씨는 서둘러 건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5분 거리인데 그날따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았어요. 3층에 도착한 순간 복도 끝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민수 씨가 매일 밤 봐왔던 그 실루엣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할머니, 저기 누군가 있어요. 영한이야. 박영한이 맞아.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차분했죠. 그때 그 실루엣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 씨와 할머니를 바라보는 거예요. 대낮인데도 얼굴은 여전히 어둠에 가려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건 깊고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영한아,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니? 그 순간 박영한의 실루엣이 천천히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민수 씨와 할머니는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3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뒷골목. 그곳에는 작은 공터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돌멩이들이 작게 쌓여 있었어요. 마치 무덤 같았습니다. 그래, 너를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영한아.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박영한은 자살이 아니라 의문사였어요. 하지만 진범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의 가족들마저 연락 없이 사라져버렸죠.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영한은 그곳에 그냥 묻혔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 있었던 거구나.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15년 동안 박영한은 매일 밤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무덤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던 거였어요. 누군가 자신을 발견해 주길,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그날 오후 할머니는 박영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했다, 영한아. 이제 알겠어. 내일 널 위해 천도제를 지내줄게. 이제 그만 떠나거라. 박영한의 실루엣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5월 3일 오전 10시 할머니는 약속대로 근처 봉은사에 갔습니다. 민수 씨도 함께 했어요. 할머니는 스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박영한을 위한 천도제를 부탁했습니다. 15년 동안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니. 그 영혼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정성껏 천도제를 지내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천도제가 시작됐습니다. 민수 씨는 박영한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15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한이 형, 이제 편히 가세요. 더 이상 그 차가운 복도에 서 있지 말고. 천도제가 끝난 후 할머니와 민수 씨는 건물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야한이 떨어진 그 자리, 돌멩이들이 쌓여 있던 그곳에 작은 위패를 모셔두었어요. 영한아, 이제 편히 가거라.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지 마라. 저 세상에서는 외롭지 않을 거야. 그날 밤이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과연 박영한이 정말 떠났을까요? 밤 11시가 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12시, 1시, 2시, 정말 조용했어요. 그렇게 조용한 밤이 얼마만인지 새벽 3시까지 그 어떤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복도 끝 창문도 단단히 닫혀 있었고 더 이상 저절로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11시 30분경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박영환의 발자국과는 완전히 다른 소리였어요. 더 무겁고 더 느리고 더 위협적이었죠. 아니다. 이건 영환이 형이 아니야. 완전히 다른 소리야. 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박영환보다 훨씬 크고 덩치가 있는 실루엣이었어요. 그리고 그 존재는 영환과 달리 창밖을 보는 게 아니라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 더 무서운 건 그 존재가 각 호실 문 앞에서 잠깐씩 멈춘다는 것이었어요. 301호, 302호, 303호, 그리고 쿵. 304호 민수 씨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문 바로 앞에 뭔가 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5분, 10분. 그 존재는 계속 민수 씨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복도에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라. 여기서 나가라. 무언가 격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두 존재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 같았죠. 박영환이 그 새로운 존재로부터 민수 씨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환이 형이 저를 지켜주고 있는 거였어요. 결국 그 무거운 발자국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후 며칠 동안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영환의 발자국도 들리지 않았고 그 무거운 발자국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민수야, 큰일 났어. 4층 401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4층에서요? 무슨 일이요? 401호 살던 대학생이 갑자기 이사를 나갔어. 그리고 나서부터 그 방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거야. 쿵쿵거리는 소리랑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민수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그 무거운 발자국의 주인이 4층으로 올라간 건 아닐까요? 영환이 형이 막아준 건 잠시였던 거구나. 그게 이번에는 4층으로 간 거야. 그날 밤 민수 씨는 복도에서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안. 오래. 막을 수가 없었어. 박영환은 민수 씨를 끝까지 지켜주려 했지만 그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더 강한 존재를 완전히 쫓아낼 수는 없었던 거죠. 과연 그 무거운 발자국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 건물에 나타난 걸까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8월 민수 씨는 여전히 304호에서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사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무서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영환이 형이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그 무거운 발자국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4층 401호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할머니가 그곳에도 작은 제단을 마련하고 매주 정기적으로 천도제를 지내드린 결과였죠. 무엇보다 건물 주변에서 일어났던 다른 사건들도 조사해 본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 근처에서 15년 전부터 의문사가 몇 건 더 있었어. 모두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제대로 된 장례도 못 치르고 떠난 아이들이었지. 할머니는 동사무소와 경찰서를 뒤져가며 그 시절 무연고 사망자들을 찾아냈습니다. 박영한 외에도 3명이 더 있었어요. 모두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고 모두 제대로 된 추모를 받지 못했던 영혼들이었죠. 8월 15일 광복절에 할머니는 큰 합동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민수 씨뿐만 아니라 건물의 다른 거주자들 그리고 근처 상인들까지 모두 참여했어요. 모든 영혼들이 평안히 극락왕생하시길. 더 이상 이 땅에 머물지 마시고 저 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그날 밤 민수 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 3시경 잠에서 깬 민수 씨가 복도를 내다봤는데 창문 앞에 박영한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이 보였어요. 처음으로 영한이 형의 진짜 얼굴을 봤어요. 박영한의 얼굴은 더 이상 어둠에 가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 씨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그 순간 박영한뿐만 아니라 다른 3명의 영혼들도 함께 나타났어요. 모두 박영한처럼 평화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죠. 4명의 영혼들은 민수 씨와 할머니를 향해 깊이 감사 인사를 한 후 서서히 빛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진짜로 완전히 떠나는 거였어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 형들이 모두 편히 떠났구나. 그 이후로 304호에서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창문이 열리는 일도 이상한 실루엣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민수 씨는 다시 평범한 대학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밤늦게 과제를 하고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죠. 가끔 복도를 지날 때면 영한이 형 생각이 나요. 무섭기보다는 고마운 마음이 더 커요. 그 형이 끝까지 저를 지켜줬구나 싶어서. 할머니는 그 후로도 매달 초하루마다 3층 복도 끝에 작은 제단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박영한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요. 떡과 과일 그리고 깨끗한 물을 올려놓으며 그들의 명복을 빌고 있어요. 이제는 무서운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이 건물을 지켜줬다고 생각해요. 건물 전체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왠지 모르게 스산했던 3층 복도가 이제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에요. 새로 이사 온 사람들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민수 씨는 지금까지도 가끔 밤에 복도를 지날 때면 누군가 조심히 다녀와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든든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죠.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영한이 형은 나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외롭고 억울했던 거겠죠.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 주길 바랐던 거고. 현재 그 제단에는 박영한과 다른 3 영혼의 이름이 적힌 위패가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연고가 아니에요. 이제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그들이 가르쳐 줬어요. 사랑과 기억이 있는 한 아무도 정말로 혼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민수 씨는 올해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당분간은 304호에서 계속 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곳이 단순한 자취방이 아니라 소중한 인연들이 깃든 특별한 공간이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영환이 형들을 기억할게요. 그리고 만약 또 다른 외로운 영혼이 나타난다면 이번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김민수 씨가 304호에서 겪은 일들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2024년 11월, 바로 지난달입니다. 민수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4층에서요. 11월 20일 밤부터 4층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영환이나 그 무거운 존재와도 다른 소리였어요. 드르륵 드르륵. 마치 뭔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 같았어요. 무거운 물체를 누군가 질질 끌고 다니는 것 같은. 더 이상한 건 4층 거주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총 4명이 살고 있는데 그중 3명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제 방문 손잡이를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살금살금 화장실 거울에서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제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402호에 사는 여학생의 증언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3층 복도에 누군가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민수 씨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박영환과 다른 영혼들은 분명히 평안히 떠났는데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난 걸까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동안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상하더라고요. 11월 25일 밤 민수 씨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경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어요. 복도 끝은 비어 있었습니다. 박영환이 서 있던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4층에서 그 이상한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박영환처럼 슬프거나 외로운 느낌이 아니라 더 어둡고 불길한 기운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야한이 형들과는 다른 존재야. 완전히 다른 뭔가가 나타난 거야. 더 무서운 사실은 그 존재가 점점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4층에서만 활동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3층에서도 그 끌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야, 혹시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영환이와 그 아이들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렇습니다. 15년 전 이 건물 주변에서 일어난 의문사들. 혹시 그 중에 아직 발견되지 못한 또 다른 희생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박영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진짜 범인이 죽어서 나타난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번에는 영환이 형이 저를 지켜줄 수 없을 거예요. 그 형들은 이미 떠났으니까. 며칠 전 민수 씨는 4층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박영환처럼 서 있는 게 아니라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 같은 형태였다고 해요. 정말 끔찍했어요. 사람 같지 않았어요. 뭔가 원한에 가득 찬 악한 존재 같았어요. 현재도 이 이야기는 진행 중입니다.
김민수 씨는 여전히 304호에 살고 있고 매일 밤 4층에서 들려오는 그 불길한 소리와 함께 잠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수많은 실화 공포 사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원룸에서, 오피스텔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죽은 자들의 한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하나의 억울함이 해소되면 또 다른 어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